자, 이번 학기에 재료학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 연구실 번호는 상공학관 202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인데요. 혹시 수업에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또는 직접 찾아와서 저하고 접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사용하는 교재는 우그랄 교수님이 쓰신 재료학이라는 책입니다. 2008년도에 이제 번역이 돼서 국내에 좀 소개가 됐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 학기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로 2000년에 이제 국내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된 라일리 교수님과 함께한 두 분의 교수님이 쓰신 재료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좋은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5년 동안 교재로 사용을 해 왔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재료학 책으로 바꿔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 도서관에도 있고 또 일부 여러분 선배님들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역학이라는 과목은 우리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또 기계공학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에도 역학이 워낙 중요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분은 이런 말을 남길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역학 자체가 많이 발달이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역학적인 어떤 원리를 적용해 보려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이제 어쨌든 이러한 그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 역학이 계속 이제 발달돼 왔죠.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 우리가 다루고 되는 재료역학도 사실 뿌리가 수백 년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학기에 우리가 이제 정역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죠. 자, 정역학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정역학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의 키워드가 몇 개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지. 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변형? 평형. 평형도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죠. 또 평형. 또 자유물체도도 중요한 키워드예요. 또 정역학 하면 뭐죠? 힘에 관한 학문이죠. 힘. 자, 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방금 자유물체도, 또 평형, 또 없나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정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가정이 하나가 있어요. 강체. 자, 우리가 물론 또 그 다음 다른 용어들도 많이 있는데 보통 한 4가지 용어를 우리가 가지고 정역학 수업을 진행해 왔어요. 자, 강체에 외력이 작용했을 때 우리가 그 반력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힘을 구하는 내용을 정역학에서 다뤄왔어요. 그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자유물체도를 그렸고 그 자유물체도에 대해서 평형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미지의 반력 또는 어떤 힘들을 계산해 왔어요. 자, 재료역학은 강체가 아니고 변형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변형체. 말 그대로 힘을 받으면 물체가 변형을 하게 되는데 그 변형을 고려를 합니다. 지난번 정역학에서는 변형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평형방정식을 적용해서 반력을 구해왔는데 재료역학에서는 변형에 대한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형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변형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가 이제 정역학에서는 힘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는데 재료역학에서는 응력이라는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서 물체 내에 발생하고 있는 역학적 거동을 우리가 예측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재료역학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역학과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간단히 보면 강체 대신 변형체다. 또 힘이라는 건 여전히 똑같아요. 역학은 힘에 관한 학문이니까 하중은 여전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체에서 발생할 수 없는 변형을 취급을 하게 되고 또 정역학에서는 힘에서 끝났는데
재료역학에서는 응력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정력학과 비교를 하게 되면 쉽게 재료역학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하나의 우리 지금 요즘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풍력 시스템이죠. 자, 이 풍력 시스템을 보면 일단 바람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블레이드가 이제 회전을 함으로써 그 회전된 에너지를 여기에 있는 이제 모터라든지 이런 안에 있는 전력 발생 시스템을 통해서 전기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사용을 하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와 같이 바닷가, 인근 바닷가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 시스템에서 바람을 받는 동안 이 구조물이 받게 되는 변형이라든지 힘은 대충 어떤 게 있으리라고 판단해야 돼요? 휨. 그렇죠. 바람을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물의 길이를 따라서 휨이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또 비틀림. 어디에 비틀림이 발생하죠? 기둥에서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대칭적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대칭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비대칭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 자체가, 컬럼 자체가 휨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곳에 휨이 있을 수 있죠. 어디에 휨이 있어요? 지금 이 블레이드가 회전하는데 그 블레이드를 잡아주고 있는 샤프트, 축이 있겠죠. 그 축이 또 비틀리고 있을 거예요. 비틀림을 받아요. 물론 또 비틀림에 대한 부분은 아마 상세하게 들어가면 또 다른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략 비틀림도 받는다. 이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없나요? 다른 부분? 압축. 자, 이 자체가, 이 구조물 자체가 무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중으로 인해서 점점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윗부분에서 가하는 힘을 받게 돼서 압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외에도 또 다른 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바닷물이 이렇게 이제 밀물 썰물을 통해서 이 구조물에 외력이 가해지는 동안 진동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아무래도 이 해수하고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마 이 시스템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외적인 조건은 참 많지만 힘에 관계돼서 우리가 최소한 굽힘도 받을 수 있고 비틀림도 받을 수 있고 또 자중으로 인한 압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죠. 자, 이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입니다. 지금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 컬럼하고 이 컬럼 사이의 거리가 대단히 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은 다리에서 여러분이 또 생각하시기에 어떠한 변형이나 하중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인장.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지금 브릿지에서 보면 이 브릿지의 여기와 여기 사이 거리가 매우 긴 어떤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리의 어떤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현을 이제 이렇게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이런 케이블들이 연결이 돼서 이 케이블이 다리를 잡아주는 인장 상태에 있게 될 거예요. 물론 다른 부분도 또 인장이라든지 압축을 받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인장이나 압축을 받게 돼요. 또 다른 건 없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이렇게 길이가 길다 보면 이 사이에 아래로 처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굽힘이 발생하겠죠, 다리가. 그래서 여기 굽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 바람도 불고 하는 사이에 이 다리가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비틀림을 받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틀림이 있어요. 물론 조금 전에 풍력 시스템하고 유사한 또 다른 어떤 조건들을 받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러한 구조물을 통해서 인장 압축, 또 비틀림, 굽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구조물을 한번 보죠. 이건 후보 때 아마 여러분 중에 간 학생도 있을 거고 또 나중에 미국 여행을 하시게 되면 많이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뭐 보통 우리 관광객들이 라스베가스를 많이 가요. 미국을 가면. 여기서 라스베가스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관광을 온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또 물론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꼭 여기를 한 번씩 들립니다. 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트랜스포머에서도 말하자면 여기 안에 뭐가 있었죠. 메가트론인가요? 그런 로봇도 있었고. 그런데 자, 이 구조물도 1930년대 그 당시 미국의 그 대공황 상태에서 이런 구조물이 이제 세워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구조물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이제 여기에 그 물로 인해서 이 댐 자체가 굽힘도 받을 거고 또 자체 하중으로 인해서 압축도 받을 거고 아마 또 이 안에 들어가는 발전 시스템이 있어요. 그 발전 시스템도 회전하는 그런 부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재들의 어떤 비틀림도 받게 될 거고. 자, 우리가 어느 부분을 우리가 따져서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인장 압축, 굽힘, 비틀림은 아주 다반사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재력학이 다루게 되는 주요 내용이 바로 방금 여러분이 보신 그 세 가지 주제입니다. 자, 지금 어떤 구조물에 힘이 가해지면 이 구조물은 부재는 인장력을 받게 될 때는 인장, 압축력을 받게 되면 압축을 받게 되겠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거동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세 가지 구조물에서 이와 같은 모델링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장과 압축이 재력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비틀림. 조금 전에 비틀림에 대한 예는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구조물에 저와 같은 토크라는 외력이 가해지면 여기서 이렇게 비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물이 어느 정도 비틀림 거동을 보이는데 과연 이 비틀림 거동을 하는 동안 관여하고 있는 매개 변수라든지 또는 외적인 어떤 이런 구조물의 형상이 주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재력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좀 전에 굽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이와 같은 부재에 힘이 횡방향으로 가해지게 되면 아마 이렇게 휘게 되겠죠. 자, 휘게 됐을 때 이 구조물의 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 부재 내에 발생하는 말하자면 아직은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되지 않았지만 응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재력학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번 재력학의 가장 중요한 토픽이라고 할 수 있고 주제는 이 세 가지예요. 인장과 압축, 비틀림, 굽힘. 이 부분을 각각 독립적으로 취급을 하게 되는데 내용의 어떤 난이도로 보았을 때 먼저 인장과 압축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인장과 압축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면 비틀림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아마 비틀림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재력학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굽힘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여러분 물을 익었을 때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어떤 기초가 충분히 닦여지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굽힘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응력 변환이라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된 후에 다루게 되는데 기본은 이 세 가지가 기본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되는 주요 내용인데요. 지금 오늘 하는 게 바로 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력에 대한 개념, 변형률, 그 다음에 이제 축하중이라는 용어가 조금 나중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 응력에 대한 개념을 취급을 하면서 이미 축하중을 기본 예제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2장부터 축하중이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3장에서도 축하중 받는 어떤 시편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니까 2, 3, 4는 축하중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비틀림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고요. 6장, 7장 이제 이 두 챕터에서 맞아요. 굽힘을 받는 빔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력과 변형률의 변화 이제 이 부분을 이
27장까지가 다 이해가 되신 후에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략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조합화중은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 그 다음에 보의 처짐도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해서 이번 학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재료역학과 정력학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응력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을 했고요. 변형이라는 이제 새로운 상태가, 이제 새로운 조건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하중, 응력, 변형에 대한 어떠한 관계가 어떻게 될까를 화면 하나만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계속 수업을 진행하면서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자, 어떤 이제 부재라고 해서 단면적이 A고요. 길이가 N이 되는 균일이라는 어떤 부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 부재에 매력이 가집니다. 양쪽에 하중 P가 좀 축하중 상태로 가해지는데, 여기서 축하중이라는 것은 이 부재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단면적에서 길이가 아주 긴 부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부재는 하나의 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축을. 그래서 그 축 방향, 길이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고 축하중 부재다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자, 이런 축하중 부재에 이 P가 가해지면 원래 길이가 L이었던 게 델타 L만큼 길이라는 걸 생각해요. 정력학에서는 이 부분을 무시를 했죠. 근데 재료학에서는 델타 L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계속 해석해 나가는 학문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상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외부에서 하중 P가 가해졌을 때 물체 내부에는 어떠한 힘이 존재할까? 외부 하중 P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물체 내부에, 말하자면 이 부분에 어떤 힘이 존재할까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네? 전화해봐요. 요즘 스마트폰이 거기까지 되는군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부분을 잘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상상으로 한번 잘라보세요. 잘라서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한 부분은 여러분이 택하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물체는 그냥 그대로 온전한 상태인데 우리가 상상으로 잘라본 거예요. 왜? 이 안 내부에, 물체 내부에 어떠한 힘이 존재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상상력으로 잘라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랐을 때 그 잘라진 면은 서로 두 물체가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 연결된 부분을 잘라낸 부분은 힘으로 대체해 주면 됩니다. 힘으로. 역학에서는 그 자유물체도에서 이제 설명하겠죠. 아주 중요하게 다루게 돼요. 힘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힘으로 대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랐어요. 자, 자르고 왼쪽, 오른쪽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을 택하시면 돼요. 택하시면 되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왼쪽에 있는 부분을 택했어요. 자, 이 부분을 잘라서 택한 후에 외력이 있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어떤 힘이 될지 모르지만 힘으로 대체한다 했으니까 임의의 힘 하나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힘을. 그러면 그 힘은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같죠. 왜? 물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평형 상태에 있어요. 정지 상태에 있고 그 정지를 좀 역학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평형을 이루려면 뉴턴의 제1법칙 뭐예요? 외력의 총합은 제로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이 힘 P와 동일한 힘 P가 여기에 존재해야만 두 힘의 최종 크기는 0이 되기 때문에 물체가 그대로 정지 상태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힘이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이 외력 P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힘 P가 존재, 이런 힘을 우리가 내력이라고 합니다. 내력. 물체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힘 P가 이제 존재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 힘 P가 실제로는 분포를 하는 거지 이렇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비록 이런 하중으로 집중하중이라고 하는데 집중하중이 여기 작용한다고 해서 여기도 하나의 힘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크기는 이 힘과 동일하지만 분포는 단면적 전체에 걸쳐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저 단면에 힘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가를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시그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쓰면 이 시그마는 단면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힘 크기는 P지만 A분의 P라는 어떤 분포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이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의미로 시그마를 표현하는데 이 시그마를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스트레스. 그런데 이 스트레스 S를 그리스어로 바꿔주시면 시그마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S는 A분의 P, 스트레스는 A분의 P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 S 대신에 시그마로 표현해서 시그마는 A분의 P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현재 이 예제에서는 힘 자체가 이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면에 수직하게 작용할 때는 시그마를 사용하고요. 수직하지 않을 때는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다른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응력은 A분의 P라는 이런 분포로 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또 분포가 균일한가 또는 균일하지 않는가는 지금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다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만 받아들이시고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응력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힘 P라는 건 어쨌든 외력입니다. 외력. 자, 외력인데 그 여러분 나이 어린 한 4살 된 조카라든지 또는 주변에 어린애가 주먹을 쥐고 와서 여러분 등을 때려요. 그럼 피해요, 안 피해요? 안 피해요. 왜 안 피해요? 맞아도 안 아프니까 안 아프죠. 피합니까? 안 피하죠. 아마 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내가 그 어린아이가 주먹으로 내 등을 와서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큰 변화를 내가 느끼거나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힘이 작죠. 어린아이가 주먹을 통해서 나한테 가하는 힘이 작아요. 근데 그 똑같은 어린애가 여러분 조카가 마침 그 바닥에 바늘이 하나 떨어져 있어서 들었어요. 여러분 등을 와서 찌르면 어떨게요? 피하죠. 피합니까? 피해요. 힘이 바뀌었나요? 어린아이의 힘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어린아이의 힘은 조금 전에 주먹으로 때렸을 때나 바늘을 들어서 여러분을 찌르려고 할 때나 힘은 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면적이 바뀌었죠. 여러분 몸에 다가오는 그 힘이 실린 면적이 바뀌었어요. 처음 주먹일 때는 꽤 면적이 컸어요. 그러니까 A분의 P의 개념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뭐가 달라졌죠? A가 달라졌어요. 아마 바늘 끝이라면 주먹에 비해서 거의 무한 0에 가까울 거예요. 0에. 바늘의 끝부분의 면적은 주먹하고 비교하면 무시할 정도니까 0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응력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거의 무한대 상태로 접근했어요. 그러니 어린아이의 힘이 무서운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손에 든 이 도구를 통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이게 엄청난 타격이라기보다 어쨌든 내가 견뎌내기가 힘들죠. 거의 몸속을 파고들죠. 응력이 무한대로 됐기 때문에. 자, 우리 재력학이 학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힘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힘이 작용하는, 힘이 가해지는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전혀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석기시대라는 역사적인 시기가 있었죠. 우리 석기시대 그러면 신석기, 구석기 하지만 결국 돌 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거죠, 돌.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건 역사학자들이 또는 고고학자들이 쓰는 표현이고 실제로 아마 여러분이 박물관이나 가서 이렇게 돌을 관찰하면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 전부 돌끝이 날카로워요. 석기시대라는 건 달리 말해서 단면적의 위력을 알았던 시대, 최초로 우리 인류가.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인간이 그 큰 주변의 동물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 동물들의 영화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힘들이 셌고 빨랐어요. 우리의 그 주먹 가지고 대결할 수가 없었죠. 아마 만났다면 우리는 다
뭐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열심히 이제 조물주한테 기도를 했겠죠.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냈으면 살아나는 법도 가르쳐달라. 조물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재료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응력에 대한 공부. 그래서 조물주도 재료학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해석해 보니까 이거구나 해서 면적을 줄여라. 그래서 바로 이제 인간들이 돌을 날카롭게 해서 나무 끝에서 뭉쳐서 이제 전부 밖에 나간 거죠. 굴 밖에. 이 동물들이 이제 뭐 찾아와 가지고 뭐 인간한테 덤비는데 갑자기 팍 뭐 몸 여기저기가 막 상처가 나더니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지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개념이 우리 인간을 오늘날까지 살게 한 아주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조물주가 그래서 재료학을 공부하고 나서 아주 유용한 학문이다. 조물주도 그랬을 거예요. 자, 이제 변형률이에요, 변형률. 자, 변형률은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흰 피를 받으면 델타 L만큼 길이 변화가 생긴다고 했는데 길이 변화 자체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준이 되는 어떤 길이에서 저만큼의 변형, 말하자면 길이 변화가 생겼느냐, 이게 공학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길이로 늘어난 길이를 나눠주는데 이거 자체를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입실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이 변화라는 것은 길이 변화도 있지만 각 변화도 있어요. 각 변화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른 기호를 가지고 또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변화에 대한 부분, 그 기하학적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기준이 되는 길이로 나눠준 이와 같은 공학적인 양을 우리가 변형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외력 P가 부재에 가해지는 동안에 변형과 응력 발생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지 응력이 발생하고 한참 기다렸다가 변형률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변형률이 발생하고 나서 한참 지나니까 응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응력 발생과 변형률 발생은 이 외력 P에 의해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 두 양 사이에는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관계가. 그래서 그 관계를 추적해 보니까 훅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응력 변형률의 관계에서 훅의 법칙이라고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응력하고 변형률 사이에는 이런 비례 관계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물론 이 비례 관계라는 것도 이제 변형이 아주 작을 때 쓰는 용어고요. 변형이 커지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아닌 더 복잡한 표현이 있지만 일단 지금 여러분 재료학을 처음 오늘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응력과 변형률 사이에 이런 선형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재료학에서 이제 진행되는 큰 내용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끝날 게 아니고 응력에 대한 부분을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변형률에 대한 부분을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죠. 나중에 설명하겠죠. 이 2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성질. 말하자면 알루미늄이라는 재료 또는 스틸이라는 재료, 재료가 동일한 특성을 보이지 않죠. 그걸 대표해 주는 게 이제 그걸 특성을 정리해서 나타내는 게 탄성계수 2인데 이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건 재료의 성질, 이건 변형에 대한 부분, 응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앞에서 응력과 변형률을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죠. A분의 P는 2에다가 L분의 델타 L. 자, 델타 L을 왼쪽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 정리해주면 전체 늘어난 길이는 A, 2분의 PL 이런 관계식이 얻어집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흰 P가 커지면 재료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건 알고 있고 길이 L이 2배로 된다면 늘어난 길이도 또 더 커질 거라는 거, 뭐 2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를 지금 할 필요가 있어요. 힘도 예를 들어서 2배가 되고 길이가 1.5배가 되면 늘어난 길이는 얼마나 될까? 이 식을 보면 명확해지죠. 힘이 2배가 되면 당연히 늘어난 길이도 2배가 되겠지만 늘어나는 말하자면 원래 기준되는 길이가 1.5배가 되면 늘어나는 길이가 3배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예측할 수 있고요. 단면적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 뭔가 단면적이 2배가 되면 늘어나는 길이가 줄어들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를 보니까 2분의 1배.
단면적이 2배가 되면 늘어난 길이는 2분의 1이 되는구나. 이 탄성계적 재료의 성질이라고 그랬는데 재료의 성질이 달라지면 늘어난 길이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으로만 얘기해왔던 역학적인 고동을 재료역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정확하게 힘이 변화가 되고 재료가 바뀌고 단면적이 바뀌게 되면 늘어나는 길이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재료역학이에요. 물론 이렇게 단순한 상황만 있는 게 아니고 훨씬 복잡한 내용도 다루게 되겠지만 어쨌든 재료역학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조금 전에 제가 세 가지 큰 경우를 말씀드렸죠. 인장과 압축, 비틀림, 굽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이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러나 기본이 되는 생각은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재료역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재료역학에 대한 내용을 이제 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 재료역학 이전에 공부하셨던 정력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결국 재료역학도 그 시작점은 힘입니다. 힘.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다른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정력학에서 충분히 다 다뤄왔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내용을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력학에 대한 복습을 조금 하고, 물론 깊이는 들어가지 않아요. 재료역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양만 간단히 살펴보시고, 또 이제 재료역학 내용이 진행이 되면서 정력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말하자면 등장하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살펴보는 걸로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정력학에서 외력이라는 용어를 이제 다뤄왔고요. 반력이라는 용어를 다뤄왔어요. 자, 조금 전에 이미 봤지만 다시 한번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외력은 크게 표면에 작용한다고 그래서 표면, 결국 힘이라는 것도 물체 외부에 가해질 수밖에 없지 처음부터 내부에 작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외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걸 표면력, 그 중에 집중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또 표면력인데 힘이 집중해서 가해지는 경우도 있고 분포가 돼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한번 그 예를 한번 살펴보죠. 지금 어떤 이런 그 다리 위에 뭐 어떤 물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체의 무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짐도 이제 이 안에 실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자동차가 결국 여기 다리를 지나가면서 다리에 주는 힘은 이 타이어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죠. 그 통해서 전달되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물체 무게 때문에 타이어와 이 다리 사이에 접촉하는 면이, 엄밀한 의미에서 면이 접촉하고 있어요. 면이 접촉하고 있지만 다리의 전체 길이, 이런 말하자면 이걸 자동차라고 하죠. 자동차의 전체 크기에 비해서 접촉하고 있는 단면적은 워낙 작기 때문에 점이라고 가정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전체의 무게가 두 점을 통해서 다리에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고 이 자동차 대신에 힘, 이렇게 F1, F2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보시면 자동차 대신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두 개의 힘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집중하중이라고 합니다. 집중하중. 그리고 이제 다리의 그 아랫부분을 보면 여기에는 세모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 또 나오지만 세모로 표현되어 있는 이 기호의 의미는 이 다리의 이쪽 부분이 수평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고 수직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수평, 수직으로 구속이 됐다는 그런 의미고요. 자, 여기는 보통 롤러 지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수직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수평으로는 마음대로 움직여도 된다, 이런 뜻이니까 수직으로만 구속이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다리, 나중에 빔이라는 용어로 바뀌는데 지지점은 하나는 세모, 하나는 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관례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또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외력, 집중하중이라고 합니다. 표면력으로 작용하고. 자, 다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경우는 이 가운데 있는 구조물이 이 아래 두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어 있고요. 위에 또 다른 어떤 물체가 놓여 있는 경우인데 보니까 물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보면 균이라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에서 보았을 때 이걸 한번 해석 모델을 표현하면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빔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이 두 부분에서 지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과 원 두 개로 표현을 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부분이 이 구조물에 가하고 있는 힘이 있을 텐데 무게가 있으니까요. 그 힘이 지금 현재는 균이라는 어떤 기하학적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아마 이렇게 균이라는 형태로 분포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하중을 우리가 분포 하중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부재의 전체 길이를 따라서 분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에서는 분포가 유니폼, 그러니까 균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꼭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아마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분포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어떤 곡선 형태로도 분포가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형태를 분포 하중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력에 대한 부분은 집중 하중 아니면 분포 하중으로 가해질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 아까 비틀림 같은 경우는 비틀림 모멘트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토크라고 하는데 어쨌든 다 외력입니다. 반면에 이제 힘 중에 체력, 물체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다리가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림인데 다리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길이가 아주 길고요. 또 실제로 여기를 가보면 이 부분이 아주 말하자면 이 높이라고 해야 돼요. 높이도 굉장히 큽니다. 높이도 크고 자체 무게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체의 무게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물체력, 체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이제 큰 말하자면 이 다리 같은 경우에 양쪽에 이렇게 지지가 되어 있고 이 사이에 이 무게가 무시할 수 없을 때는 이와 같이 물체의 무게가 분포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모델링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저 분포하중을 무시할 것이냐 아니면 고려할 것이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또 설명이 물체의 자중을 고려하라 또는 뭐 이런 뭐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는 꼭 이렇게 모델링을 하셔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중이라고 해요. 자, 이런 부분들은 다 외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체력도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물체의 지구 중심이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력이라는 게 있어요. 반력. 반력은 뭐냐면 조금 전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로. 자, 그러면 삼각형이 있고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위에 놓여 있는 물체는 이렇게 면을 통해서 작용하니까 이 물체의 무게가 분포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집중하중을 해서 외부에서 놓여 있는 물체의 무게는 분포하중과 집중하중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외력이고요. 반력은 A하고 B가 지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반력이라는 건 꼭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지금 놀고 싶어요. 집에서 뭐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뭐 클럽도 가고 싶고 뭐 어디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하고 있는데 집에서 못 나가게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반항심이 좀 들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오늘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좀 놀고 싶은데 교수가 못 나가게 하고 이거 하라고 주면은 하긴 하지만은 왠지 모르게 편한 마음이 안 들어요. 반항하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고 건강하다는 표현이에요. 뭐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데 못 하게 하면 거기에 저항하는 힘이 생기는 게 건강한 사람의 하나의 심리 상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 이 물체가 이제 움직이고 싶어요. 힘이 가해지면 뉴턴은 설명을 했어요. 힘으로 인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가속이 되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게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면 반항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반력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수평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수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꼭 이렇게 반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AX, AY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의미는 A점의 X방향으로의 반력, A점의 Y방향으로 반력이라는 의미예요. 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 R,
RAX, RAY 이렇게 쓰는 책도 있는데 그 R이라는 의미는 리액션, 반력인데 A점의 X방향, A점의 Y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B라는 점은 Y방향으로만 구속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만 반력이 생기기 때문에 BY 이렇게 표현했고요. 의미는 마찬가지로 B점의 Y방향 반력이라는 뜻이에요. X방향으로는 반력이 없어요. 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력이라는 의미는 구속을 시키면 등장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속을 시키면 등장하는 힘. 이게 내력인가요? 하고 질문하면 내력이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외력이 작용하면 동시에 발생하는 또 다른 물체 내부에서 보면 이것도 일종의 외력이에요. 외력. 이것 자체는 자기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외력이 있어야만 거기에 저항하면서 생기는 힘들인데 이것도 물체 내부에서 보기에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니까 외력, 이것도 반력도 일종의 외력처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력학에서 했던 건데요. 몇 가지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죠. 구속이 되면 반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자,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핀 조인트로 연결이 되면 삼각형 형태로 모델링을 하죠. 이거 그리고 있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삼각형 하나만 표현하면 바로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저와 같은 표현은 XY, 수평 수직으로 다 구속이 됐다는 의미라 반력은 꼭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돼야 되고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두 가지의 반력이 기본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와 같이 롤러 지지, 말하자면 롤러 지지는 수평으로는 마음대로 움직여도 되지만 수직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럼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이렇게 표현하셔도 뭐 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거 Y방향으로만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Y방향의 반력만 표현하면 돼요. 자, 여기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이 부분 아마 정력학에서 했지만 많이 잊었을 거예요. 케이블이나 짧은 링크가 연결했을 때, 지금 여기는 케이블로 이 부재를 연결하고 있고요. 여기는 짧은 링크로 이 부재를 연결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링크는 우리가 나중에 트러스 구조물 하면서 많이 다뤘는데, 인장과 압축은 받을 수 있지만 굽힘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가 이렇게 핀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굽힘을 받으려면 자체적으로 굽혀지지 않고 그냥 적절하게 회전을 하면서, 회전이라는 말은 물체가 이렇게 회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물체 위치가 좀 이동해 가면서 자체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케이블이나 짧은 링크의 경우에 자유물체들을 그리면 길이 방향으로만 이렇게 힘을 표현해 주면 돼요. 길이 방향. 그 케이블의 링크.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링크하고 케이블의 차이는 있습니다. 케이블은 인장력만 받을 수가 있어요. 압축력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링크는 인장도 받을 수 있고 압축도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정력학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가지 또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자유물체들을 나중에 이제 자유물체도 설명을 하면서 드리지만 자유물체들을 그렸는데 인접한 부분을 제거하며 힘으로 대체해 준다 해서 이렇게 힘으로 대체해 주실 텐데요. 이 부분을 잡아당기는 의미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하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재는 작용과 반작용으로 인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장. 왜냐하면 여기서 잡아당긴다는 말은 이 부재는 반대 방향의 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인장이고. 만약에 이 점을 누르고 있는 식으로 작용을 하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눌러지는 쪽으로 내력이 존재할 수밖에, 작용 반작용으로. 그러면 이 물체가 압축 상태에 있다. 이제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제 클램프도 됐다. 픽스된 구석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X방향으로도 못 움직이고 Y방향으로도 못 움직이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물체가 이렇게 굽힘이 작용했을 때 회전도 못하게 구속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XY로는 구속이 되어 있지만 물체를 회전시키려면 그냥 자유롭게 회전을 하고 있고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 만약에 리액션을 표현하면 X로 못 움직이니까 이런, Y로 못 움직이니까 이 힘, 그리고 회전도 못 시키니까 이런 힘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자유물체들을 그릴 때 여러분이 꼭 지켜주셔야 될 하나의 룰이고요. 이제 이번 학기에는 다루지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더 복잡한 시스템을 해석할 때 참고해 두셔야 될 게 세 가지 그림입니다. 자, 이건 가이디드 이제 됐다. 말하자면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어떤 Y 방향으로만 움직이도록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Y 방향으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X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고요. 회전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반력만 존재하겠죠. 구속이 돼 있는 그 부분만 반력이 이제 있다는 거. 자, 이 부분은 여기가 이렇게 이제 고정이 돼 있지만 회전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X로 Y로 3차원 문제인데 X로 못 움직이고 Y로 못 움직이고 Z로 못 움직이지만 회전하는 데는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반력으로 모델링을 하면 된다 이거고요. 자, 이 부분은 완전히 회전마저도 다 구속시키고 있어요. X, Y, Z로도 구속이 되어 있고 X, Y, Z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전부 세 개의 이런 힘과 세 개의 모멘트가 반력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3학년 올라가실 때라든지 이럴 때 다루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재력학에서 이번 학기 재력학에서는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시간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